총리님, 이번 2017년의 선거는 어떤 점에서 남달랐습니까? 과거에 뭐 당의 화합의 측면에서라든지 선거운동의 측면이라든지. 이번 선거는 정말 촛불 선거였다고 이제 그 염원이 타오르는 그런 촛불 혁명인데 이런 선거는 없죠. 저도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습니다만 이번처럼 국민들 성원을 이렇게 많이 받고 이렇게 그러면서 아주 절박하고 또 대통령까지 탄핵시켜가면서 치르는 선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앞으로 당선된 우리 당 후보들은 절대로 탄핵당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아니,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면에서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이번에는 아주 당이 경선도 아주 깨끗하게 잘 치르고 또 선거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잘 치른 경우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언제나 항상 당내가 시끄럽고 그랬었는데 12년 선거는 정말로 엉터리 같은 그런 당 운영을 하게 된 그런 선거여가지고 이길 수 있는 선거를 12년 전에 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지면 안 된다라는 건 절박함들이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도 다 자제하고 불만이 있어도 서로 이렇게 다독거려가면서 아주 잘 치른 가장 모범적인 선거였다고 생각이 들죠.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2002년의 대선과 이번 대선을 비교하면 당의 조직이라든가 후보의 측면에서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요? 2002년도하고는 뭐 천양지차죠. 2002년도는 당에서 다른 후보를 단일화라고 하면서 다른 후보를 내용상으로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노무현 후보를 지켜야 된다. 처음으로 이제 국민 경선을 해서 후보를 우리가 뽑았는데 그 후보가 설령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끌어내려 버리면은 당내 민주주의는 앞으로 영원히 못한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120명 의원 중에서 40명 정도만 노무현 후보 캠프에서 참여해서 선거를 치렀어요. 나머지는 아예 선거에 참여를 안 했고 당사를 쓰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돈도 한 푼도 집행을 못하게 하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 노무현 후보가 국민 경선도 치러내고 나서 정몽준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도 하고 본선에서 이해창 후보를 이제 꺾은 선거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으로 인터넷이 많이 작동이 되고 젊은 사람들이 개혁당으로 많이 참여하고 노사모가 만들어지고 그런 자발적인 선거를 이제 치렀던 선거였고 굉장히 뭐랄까 역동적인 선거였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 선거는 당이 중심에 대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치르고 돈도 이제 당에 나온 돈하고 펀드를 모아가지고 그 당시보다 2배 이상 선거 비용도 쓰고 이재정 의원님처럼 의원님들이 전부 자기 헌신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뛰었습니다. 그리고 후보는 굉장히 차분하게 아주 냉정하게 정책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발표하고 하는 토론할 적에도 아까 정청래 의원이 눈을 껌벅껌벅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치입니다. 이 보세요. 이제 그렇게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두 선거는 전혀 2002년도하고 이번하고는 전혀 다른데 이번에 확실히 연 거는 1600만 촛불 시민 그 표가 바로 문재인 후보가 얻은 표죠. 그러면서도 격차가 많이 났잖아요. 588만 표인가 이렇게 났으니까 저는 말은 안 했지만 선거 한 중반 초반쯤에 이 선거는 끝났다. 근데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파파이스에서 나와서도 뭐 가봐야 되겠다 뭐 불안을 치셨어요 그때 그러면? 그때 나와서 숫자를 암시를 하긴 하셨어요. 두 분이 40% 정도를 먹고 나머지 또 두 분이 15%를 먹고 나면은 15% 먹고 나면 나머지가 거기까지만 계산을 하시고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제가 그러면 45% 얻으시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걸리니까 45%라는 얘기하면. 선거가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한 게 어떤 시점이셨어요? 대개 선거가 이제 22일 정도 하는데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하느냐를 보면 대충 알거든요.
이 선거가 출발할 적에 문재인 후보가 이미 40을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안철수나 다른 후보들은 2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홍준표는 그보다도 더 안 됐었죠. 그런데 그 선거 중반에 여론 조작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신문사 한 군데, 신문사 두 군데하고 방송사 한 군데에서 여론 조작이 있어가지고 마치 양강구도인 것처럼 한번 그렇죠. 해가지고 국민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최고로 올랐을 때인데 이미 그때 15% 정도 차이가 났었을 때거든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촛불의 염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따라올 수가 없었죠. 여러 번의 선거 경험이 있으시니까 비교해 보시면서 아 이때는 승기를 잡았구나 하고 마음으로는 안심하시지만 겉으로는 저희들한테 계속 지금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저희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구나. 초짜들을 막 혼내고 막. 들숨 날숨만 잘못 쉬어도 큰일 날 것 같고 나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 경험들의 소산으로 그렇게 조직을 이렇게 다잡아 나가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막 좋으니까 막 율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율동의 크기를 반으로 줄여라. 율동의 크기를 반으로 줄여라. 너무 잔치집 분위기를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2바퀴 돌 거 1바퀴 이렇게 돌았습니다. 율동의 그 폭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게 이제 위험하죠. 이미 선거가 끝났다고 느껴지게 만들까봐. 뭐랄까 샴페인을 먼저 터뜨린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주면은 그게 안 좋거든요. 유권자가 이완된다. 결집도가. 유권자들한테 겸손하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잘못하면 또 무대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오늘은 노무현 8주기 특집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입문해서 대통령까지 가는 걸 봤던 당사자로서 대통령을 만들기도 했고, 초선 때 노무현 의원은 어땠어요? 다른 초선들과 달랐습니까? 예, 많이 다르죠. 저하고 이제 노동일을 같이 했는데요. 저는 평화민주당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통일민주당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재야운동할 적엔 또 같이 하다가 출마할 때는 이제 부산에서 출마하고 저는 서울에서 출마했기 때문에 당이 달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둘이 나란히 앉았기 때문에 노동위에서는 노동위 삼총사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러 많이 다녔는데, 한번 현대중공업에 갔는데 거기가 파업이 오래돼 가지고 굉장히 경찰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도부를 설득해서 맞으면 파업을 이제 끝내기 위해서 이제 설득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가서 저는 설득해서 이제 파업을 그만하고 조직을 살려야 된다. 조직이 이제 깨져버리면 이 투쟁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부가 이제 붙잡혀 가고 한 1년 감옥살이하고 나와라. 그러면 그래야 조직이 산다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같이 설득하러 들어갔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선동을 해요. 더 하라고. 둘이 안 맞는 거예요. 조직 깨지더라도 뭐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다녀보면은요, 이 격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나하고 얘기할 때는 가서 설득하자고 해놓고 가서는 그 사람들 보면은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격정이 있고, 이제 맞으면 뭐랄까, 그러고 웅변 가잖아요. 웅변할 때 보면 김대중 대통령만큼 잘해요, 웅변을.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막 명패를 그때 집어 던졌잖아요. 저 같으면 못 던져요. 던진 건 아니고 그냥 세게 내려놓은 거라고 하시던데요. 아니, 내가 옆에 있었는데. 아니, 그때 그래서 의원 시절에 한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해서 의원직 사퇴도 한번 하셨잖아요. 사퇴낸 적도 있었죠. 근데 어느 정도 다르냐면요. 부산에서 저도 요번에 이제 알았는데, 부산에서 이제 거리에서 이제 막 이제 싸우다가 막 경찰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6월 항쟁 때 그랬다는 거예요. 막 쳐들어오면은 노무현 대통령 바짝 엎어진다는 거예요. 아스팔트 바닥에. 문재인 변호사는 오면은
경찰 잡으면 순순히 잡혀간다는 거죠. 노변은 바짝 너 엎어져가지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그러고 그 문변은 잡아가면 살살 따라간다는 거예요. 살살 따라가라. 가가지고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조서를 보면은 노 변호사는 한 장도 진술을 안 하고 백지래, 백지. 진술 거부를 네, 진술 거부를 하고. 근데 문변은 꼬박꼬박 답변해. 그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 것처럼 두 분이 같은 사무실에서 공동 사무실을 했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정치인 문재인의 진화 과정을 지켜서 보셨잖아요. 많이 진화했습니까? 뭐랄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말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당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다만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그 서거하시고 나니까 정치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려고 했었는데, 본인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같이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 몇 사람이 한번 점심을 모신 적이 있어요. 그때 김 대통령이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뒷일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 그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날 듣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날 같이 들으셨는데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그러고도 할까 말까 망설이기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된다 권유를 했고 저도 이제 권유를 했는데 한참 권유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막걸리를 엄청나게 많이 마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단을 하시고 나니까 일반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책임감이 커요. 많이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 뭐든지 이렇게 맡으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로 맘먹고 나니까 야, 저 사람이 저런 데가 있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막 열심히 하고 참 인내심이 좋아요. 참을심이. 저 같으면은 막 버럭했을 건데 그런 게 없습니다. 눈만 깜빡. 그러면서 정 어이가 없어. 그렇게 해서 아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국민들한테 큰 신뢰감을 주고 본인이 이제 그 선비에서 이제 정치 지도자로 이렇게 거듭난 거죠. 네.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깜짝 놀랐던 순간 있어요? 믿었습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다 학습을 많이 한 셈 아닙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학습을 안 하고 바로 이제 들어가셨기 때문에 초기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의석도 그때는 그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들 숫자가 한 4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제1야당에다가 또 대통령의 맞으면 여러 가지 활동을 직접 본인은 아니지만 가까이에서 보신 분이 하기 때문에 언제 아주 많이 하신 분처럼 지금 이렇게 능란하게 아주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이 정부를 이끌어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저 양반한테 저런 면이 있었네 이렇게 깜짝 놀랐다고 하셨잖아요. 뭐 그렇게 정치인으로서의 자질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셨던 순간이 있냐 이거죠. 요즘에 맞으면 그전에는 어떤 결단이 느렸어요. 답답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왜 저러나 좀 답답했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업무 지시를 탁탁 내리잖아요. 필요한 시점에 시간 끌지 않고 그런 점들이 아주 놀라운 점들이죠. 보통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2016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비교하면서 진화했다, 많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달라지신 면도 있긴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소통의 리더십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함께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부족했다라기보다는 그분의 진가가 제대로 국민들한테 설득되거나 그 당시에 필요한 리더십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적도 있고 그분 역시도 조금씩 발전하고 쌍방향 발전이 있지 않았나 그 생각을 물론이죠. 해요. 그렇죠.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후보일 때나 자연일 때나, 기본적으로 굉장히 일관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성실파죠. 그러니까 뭐가 변함이 없고
아주 성실한, 뭐라고 그럴까요? 좀 진국이죠, 진국. 예. 그런 모습이 절대로 흐트러짐이 없고 그렇습니다, 보면. 저도 벌써 한 30년을 같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흐트러진 모습이거나 객적인 모습, 이런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총리님, 저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광주기도 하니까, 5.18 기념사, 그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그때는 제가 중국에 특사로 가 있어서, 그 기념사를 다 듣질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나중에 읽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번 특사 일이 원체 이제 중요한 일이라서, 가신 일을 어떻게 해서 싸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국에서는 싸든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네. 근데 이미 일부는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부는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한중 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됐는데, 그걸 이제 풀어내는 게 이번 특사의 역할 중에 하나였는데, 가서 이제 대화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여온 한국 정부인데, 들여온 정부는 박근혜 정부고, 예, 그 정부하고 우리 정부를 비교하지 말아라. 우리는 중국 정부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할 것이고, 그분들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진정성 있는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 주석이 이제 만나실 텐데 서로 간에 진정한 대화가 될 것이다. 했더니 시 주석께서도 한국 선거를 유심히 자기도 지켜보았고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라든가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 많이 살펴보니까 아주 앞으로 한중 관계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좋은 분인 것 같다.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신뢰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차차차차 풀어나갈 겁니다. 갑자기 야밤에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 박주민 의원이 전화를 했더라고. 굉장히 다급하고 긴급하게 이재정 중국 특사 말이야. 예, 네가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본인이 지금 지역 구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네가 중국에서 먹힐 얼굴인 것 같다고. 그래서 아니 그냥 지역 구민도 아니고 중국에 살다가 온 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든가 이랬더니 제가 이해찬 총리님한테 말씀을 잘해볼게요 이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벌써 이렇게 가셨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초기 예상보다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상보다. 잘할 줄은 알았어요, 저는. 근데 잘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보다도 더 그 기대치도 넘어설 정도로 현재까지는 이거 왜 잘하는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할 것을 그냥 순리대로 하는 것 뿐이다. 근데 국민들이 굉장히 뭘 잘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시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비정상으로 가고 있었던 것을 정상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정말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라고 하는 게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억지로 끌어가는 정부고, 맞으면 과포장돼 있거나 이렇게 겉포장돼 있는 그런 정부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모습이 하나씩 없어지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더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선거 딱 사람 하나 바꿨는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느냐고. 예, 그러고 굉장히 오래 하신 분 같다고 그래요. 그렇죠. 모두가 그 얘기를 해요. 아직 20일도 안 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인데, 제가 봐도 아주 무리 없이 순리적으로 잘 풀어가시는 것 같아요. 총리님이 혹시 이번 선거 치르면서 울컥해서 눈물이 나고 그런 적 있었어요? 이 선거 기간 내내 혹은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저 원래 그렇게 울컥하는 거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 총리님마저 아니, 울컥하는 데가 있었느냐? 23일 날 봉화에서 이제 거기에 대통령도 참석하시고 여러 사람들이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니까
나가서 인사말을 하려고 떡 올라갔는데 머릿속에 그렸던 말이 안 나와요. 울컥해가지고 오늘 8번째 추도식을 맞이해서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와요. 울컥해가지고. 근데 이제 울컥은 안 하고 그 대신 인사말을 짧게 했죠. 짧게. 아니요, 충분히 느껴졌어요. 그 떨림이라는 게 감흥이 좀 느껴지긴 했어요. 예. 그래서 길게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짧게 하고 인사말을 했죠. 신문 기사 혹은 뭐 저녁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혼자 울컥하시고 그런 순간은 없으셨어요? 뭐 당연히 이길 걸 이겼는데 뭐 내가 잘했지 뭐 그런 건가였나? 저희는 출구조사 결과를 출구조사 발표하기 한 2시간 전쯤이면 대충 압니다. 어떻게 이제 나왔는지를. 정보 소스가 있어서 되게 하는데,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 차이 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별로 이렇게 초조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선거를 원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선거는 이렇게 쉬운 선거는 없었죠. 대선이 끝난 다음에 계속 뉴스를 본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뉴스가 너무 재밌대 막. 그리고 뉴스를 보다가 혼자 막 울고. 뉴스 별것도 아닌데. 돌려보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뉴스인데 혼자 막 울고. 그리고 쪽팔리니까 안 들키려고 막 혼자.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많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정권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염원 같은 게 실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간절한 소망이 실현된 것 아니, 때문에. 총리님이 그런 적이 없냐고요. 총리님 막 뉴스 보면서 막 혼자 울고 막. 저는 대학교 입학시험도 한 번도 안 떨어진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선거도 7번 한 번도 안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감흥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의원들한테 농담으로 그래요. 아니, 국회의원 선거를 왜 떨어져? 안 울 줄 알았어요. 내가 안 울 줄 알았어. 이재정 의원님은 없어요? 혼자 막. 맨날 울었어요. 네. 그때 정말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랑 주진우가 하도 말을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니까 계속. 그때 이후로는 세상 사는 일이 되게 쉬워졌어요. 이거 혼자 이 기사 보다 울컥울컥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잘 울어서, 역시 이제, 선배 의원님은 의연하게 그 출구조사를 보셨는데, 전 출구조사를 보고도 막 울었거든요. 이 현장에서 다 같이 저희 당 의원님들, 당직자분들, 그리고 카메라가 이런 무대에 있고 저희가 이렇게 밑에 있는데, 그 카메라가 층층 있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웃겨서 계속 웃고 있다가 갑자기 출구조사가 딱 나왔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손에 잡힌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두 노력했던 게 그때도 울었고요. 뭐 기사 볼 때마다 눈물인 것 같아요. 국정교과서 정말 속상하고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그렇게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안 됐던 게 국정교과서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허탈하기도 하고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매일 울었어요. 앞으로 걱정되는 것도 있으시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 분위기만으로 5년을 갈 수는 없잖아요? 정청래 노회찬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대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80몇 프로 정도로 기대치가 이렇게 너무 높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고 또 이제 중간에 이제 막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또 막 생길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여러 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금년에는 그렇게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고 금년의 국정감사는 우리 정부가 한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가 한 걸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우리는 이제 자료를 이제 정부로부터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 대상은 박근혜 정부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3월까지 한 걸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정부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날 거라고 이제 보고요. 이제 예산 편성하는 거는 법적 시한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12월 2일 날 무조건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법률입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할 적폐청산이라든가 개혁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180석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은
상정조차도 어렵거든요. 상정조차도. 그래서 그런 거에서 얼마만큼 정치력을 잘 발휘할 거냐. 그렇게 해서 함께 소통하면서 잘 갈 수 있게끔 근데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다가올 과제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기본은 잘 지켜나가면서도 서로 간에 이제 공존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잘 잡아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각 상임위에서 장관들 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무총리 청문회 하듯이. 그때는 우리 여당이 그 장관 후보자들을 어떻게 이제 그 감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호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제가 일요일 날 의원 워크숍에서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여당을 의원으로서 역할 또 이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내는 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치력을 잘 발휘하는 그런 시험 때 이제 오르게 될 겁니다. 총리님을 밖에서 볼 때하고 들어가서 가까이서 볼 때하고 차이점 뭐예요? 저는 이제 뭐 흔히 버럭이의 잔 이런데 사실 굉장히 젠틀하시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번 뵀을 때는 늘 사모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자상하고 그리고 그 어떤 분의 말보다 사모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정말 알고 계시는 정말 완성된 남자? 실제로 가까이서 보니까 다장다감하더라. 네. 예. 사모님한테만 그런 거 아닐까요? 저희 초선 의원들에게도 사실상 버럭의 모습보다는 조금 다정한 선배님이신 것 같아요. 인자하고 다정한 언제 선배님. 벌어가십니까, 그러면? 저는 공무원한테만 벌어가지 딴 사람들한테는 안 그래요. 예. 홍준표 후보 같은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야당 의원인데 홍준표 의원이 저하고 상임위도 같이 해보고 그랬는데 참 뭐라고 할까 천박하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성실하거든요. 이렇게 같이 일을 해보면은. 그런 분이 한국 보수를 대표해서는 안 되죠. 이 보수가 훨씬 더 뭐라 할까 무게가 있고 또 합리적인 보수는 아주 품위가 있고 또 이제 말씀도 격조가 있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말씀하신 그 보수가 표방하던 가치 그 지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까지 먹어버렸어요. 네. 이 진보 진영의 어떤 아이콘이기도 하지만 거기까지 먹어버렸어요.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보수가 좋아하던 캐릭터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말을 격조 있게 하고. 그쪽에 괜찮은 분이 있으면 네. 안 뺏길 수도 있을 텐데 없잖아요. 그리고 웬만큼 격조 있어서는 이 양반처럼 격조 있기가 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겪었던 우여곡절, 그건 노무현 대통령의 인생, 그 기질과도 거의 비슷하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매료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도 보면, 깨작. 야금, 계속, 눈치 못 채는 사이에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고, 한번 올라간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않고, 사람을 알고 나면. 그래서 이 지지율은 저는 노무현 정부나 혹은 그 이전에 다른 정부가 이렇게 크게 등락을 거듭했던 것처럼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저거는 큰 충격적인 건 잘 안 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저희가 모셔보면은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활동했는데도 어떤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응?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많이 보여요. 뭘 할 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고 또 두 분 다 소탈하긴 다 마찬가지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잘 경청을 잘 해요.
자기 주장보다도 듣기를 더 많이 듣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일단 듣긴 듣는데, 자기 주장이 더 세요. 저하고도 이렇게 논쟁을 해보면요, 듣긴 들어요. 안 듣는 건 아닌데, 자기 주장이 원체 세니까 제가 밀려버린다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들 화산 같은 이렇게 표현들을 다들 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호랑이 같은 면이 있어요. 저도 버럭하는 걸 봤어요. 그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 부른 별명이 있었어요. 저 혼자 문재인 후보 시절에 꿀먹은 호랑이라고. 두 양말 그렇게 달라요. 비슷한 점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생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다 보면 다 비슷해집니다. 그 생각이라든가 감정은 좀 뭐 그렇지 않지만 생각이나 논리나 이런 건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노변 문변하면 이게 사자성어인 줄 알아요. 노변 문변 사자성어. 이제 그럴 정도로 말하자면 닮은 꼴이죠. 말하자면. 그러고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 변론하는 거 이런 걸 주로 맡아서 하고 또 이제 정의감이 아주 강한 부분 뭐랄까요 책임감 이런 것들은 거의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고 성격만 달라요. 성격만.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슬퍼하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보내지 말아야지 하는 그 정서적인 것도 이 변화된 유권자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거나 유권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혹시? 완벽한 지도자나 완벽한 정치 권력은 없다고 봐요. 지금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계시고 만족스럽고 또 다른 기대 이제 저희가 더 높여서 하기도 하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러니까 반드시 실망해야 된다가 아니라 실망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대통령 옆에서 보자도 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상의를 하겠지만, 혹여, 국민 여러분들께서 실망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이번에 뽑은 지도자는, 내가 이 길이 아니구나 하면 돌아올 용기까지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저희가 최근에 만났던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불통은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불통은 물론이고, 그 길을 돌아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돌아올 수 있는 용기,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또 이 권력을 국민 여러분들 촛불로 만들어 주셨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정말 얼마 만에 얻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기대는 끝까지 아마 만족시켜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총리님 안 하신 얘기 있으세요?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들이 못 보고 있는 걸 보는데요.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참 진실한 사람입니다. 아주 진실하고 우리도 다 보고 있어요. 진실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책임감이 원칙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한번 원칙이 쓰면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모를 많이 봤는데 아마 그렇게 국정을 끌어가면은 그 국정은 성공적으로 잘